루비 책밤. TVN 인사이트,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방송도서. 시아버지 영조와 남편 사도세자 사이의 갈등이 있어 아들 정조를 지키기 위해 남편을 버린 세자빈 홍씨,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궁중비사. 스타벅스, 한중로, 해경궁 홍씨 지음, 번역 신동훈, 낭독 성우 루비. (1회) 지은이 해경궁 홍씨. 조선 21대 왕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의 빈이자 조선 22대 왕 정조의 생모.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홍봉한의 차녀로 1735년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한산 이씨이다. 10살의 나이에 사도세자의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입궁했으며 의도 세손과 정조, 청연공주와 청선공주를 낳았다. 맏아들 의소세손이 3살 만에 죽고 남편 사도세자는 당쟁의 대립 속에 영조의 노여움을 사 뒤주에 갇혀 죽는 비운을 겪었다. 42살 때 둘째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올랐는데 아버지 홍봉한을 비롯한 외가가 정조의 즉위를 방해한 세력으로 간주되어 배척당하게 된다. 1800년 손자 순조가 즉위했지만 나이가 어려 영조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고 사도세자에게 동정적이었던 인물들이 대대적으로 숙청되면서 해경궁 홍씨의 동생 홍낙임도 처형되었다. 1795년 회갑을 맞아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회고하며 한중록을 지었는데 이 작품은 인현왕후전, 개축일기와 더불어 궁중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1816년 사망했으며 고종 때의 헌경왕후로 추존되었다. 옹기니, 신동훈. 서울대학교 학풍이라는 동아리에서 타임지 해설 강의를 맡아 전 서울대학교 내에 시사영어 열풍을 일으켰던 신화적인 인물이다. 최근엔 동양의 고전과 서양의 대표적 사상가들을 결합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쉽게 전달하고자 하며 동양 고전이 새롭게 읽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영어 관련 저서 및 역서로 햄릿, 하멜 표류기, 신동훈 영어 강의록, 영어의 연구, 영어 뇌 만들기, 3일체 영어 캠프, 40대가 다시 읽는 청춘 영시 등이 있다. 입문서로는 손자병법 36개, 365일 촌철살인의 지혜, 고사성어, 365일 보편타당한 지혜, 사서오경, 링컨의 기도, 상상력의 마법, 다빈치처럼 두뇌 사용하기 등을 짓고 편역했다. 요즘 다시 고전문학이 우리 곁에 다가왔다. TVN에서 진행하고 있는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방송 프로를 통해서다. 고전문학이란 말 그대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불멸의 문학작품들을 말한다. 이는 우리 인류가 생활하면서 생각하고 느낀 모든 것들이 깃들어 있는 보물창고라 할 수 있다. 흔히 21세기는 인간과 문화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들 한다. 현대에 들어서 지금까지 기계화의 산업화와 정보화에 매몰되어 온 우리들은 어느새 스스로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나를 잃어버린 것이다.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원래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이 시대에 다시 읽는 고전문학은 우리들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안내할 것이다. 고전문학은 오염되지 않는 지혜의 복으로 항상 우리 곁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속에서 지식과 지혜와 교양을 꺼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록은 오늘날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읽어야 할 주옥 같은 작품으로 공중문학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번역하고 편집하였다. 우리 모두가 고전문학 작품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한류의 세계화와 함께 지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을 것이다. 제1권 세자빈되어 궁궐에 들어가다. 내가 어렸을 때 궁에 들어와 어머니와 편지 왕래가 조석으로 있었다. 그래서 친정집에 내 필적이 많이 남아 있어야 하겠지만 내가 궁에 들어오자 아버지께서 항상 주의를 주셨다. 외간 편지는 궁궐에 들어가 흘릴 것이 아니오. 안부를 묻는 이외에 사연이 많으면 공경하는 도리가 어긋난다. 편지의 회답에는 그 종이에 소식만 짧게 적어 보내라. 그리하여 어머니는 조석으로 보내는 안부 편지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종이머리에 간단히 소식만 써서 보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친정에서는 내 편지의 글씨를 모두 물로 씻어 없애버려 나의 필적이 남아있지 않아 큰 조카 수영은 항상 내게 글을 써달라 청하였다. 본집에 귀인의 필적이 없으니 친히 무슨 글이라도 써주시면 이후에도 그것은 대대로 집안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이 타당하여 써주고자 하였으나 틈이 없어 못하였다. 그런데 올해 내 회갑을 맞으니 이모년에 돌아가신 사도세자를 추모하는 아픔이 더 크고 또 세월이 지나면 내 정신이 더 쇠약해질 것 같아 내가 느낀 바와 겪은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모두 적지는 못하였다. 을묘년 1735년 6월 18일 오시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어머니께서 나를 거평동 외가에서 낳으셨다. 그 전에 아버지께서 흥룡이 어머니가 계신 방의 반자에 몸을 포개어 감고 있는 꿈을 꾸셨으나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므로 태몽과 맞지 않는다고 의심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할아버지 정원공께서 친히 와서 보시고 비록 여자이나 보통 아이와는 다르다며 매우 사랑하셨다고 한다. 산후 3, 7일 후에 집으로 들어왔을 때 증조 할머니 이씨께서 나를 보시고 장례를 기대하셨다. 이 아이가 다른 아이와 다르니 잘 길러라. 그리고 유모를 친히 구해서 보내주셨다. 내가 점점 자라면서 할아버지께서 각별히 사랑하셔 무릎에서 내려놓지 않으시고 항상 실없이 놀리듯 말씀하셨다. 이 아이가 작은 어른이니 일찍 어른이 될 것이다. 내가 어려서 듣던 그런 말들을 궁궐에 들어와서 생각해보니 그 당시에 나로서는 무언지 모를 말이었으나 두 분 말씀에 무슨 예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한다. 내가 어렸을 때 형제가 있어 부모께서 2개의 구슬같이 귀엽게 여기셨는데 언니가 일찍 죽어 내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독차지한 것이 천륜의 뜻밖이었다. 부모님께선 교훈이 엄하시어 큰 오라버님을 매우 위엄있고 정중하게 가르치셨다. 그러나 나는 여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특히 더 사랑하셨으므로 나도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또한 철이 들면서부터 크고 작은 일에 부모님 걱정시키는 일이 적어 부모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셨다. 내 비록 몸이 여자라 부모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나 마음 한가운데 감격한 마음이 어찌 간절하지 않으리요. 우리 부모님께서
이상하게 편애하시던 일을 생각하면 이 못난 몸이 궁궐에 들어가야 했기에 그러셨던가 하여 항상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아팠다. 할아버지 정원공께서는 영안위의 선조의 사위, 곧 정명공주의 남편, 작가의 오대조, 증손이시며 정간공의 영안위의 큰아들이며 작가의 고조부인 홍만용, 손자이시고 첨정공이 홍만용의 큰아들이며 작가의 증조부인 홍중기, 사랑하시는 둘째 아드님이시다. 정원공께서는 안국동에 새 집을 짓고 분가하셨는데 집과 정원의 규모는 비록 재상집 같으나 재산을 나눠받지 못해 살림이 가난하여 고생이 매우 심하셨다. 큰할아버지 참판공께서는 아버지를 매우 사랑하셔서 늘 아버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웃으며 말씀하셨다. 이 아이가 장차 윤호음의 팔자가 될 것이니. 선조 때의 명제상인 윤두수 1533년에서 1601년 영의정까지 올랐으며 문장이 났다. 지금은 가난하나 장래에는 부유할 것이다. 사람이 자고로 나중에 복을 많이 받으려면 처음에 반드시 고생하는 법이다. 그리하여 재산을 많이 나눠주지 않으셨다. 이것이 모두 큰할아버지께서 당신 동생을 매우 사랑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집안 사람 모두 그 뜻과 마음에 감탄하였다. 하지만 우리 집 살림은 자연 궁핍할 때가 많았다. 정원공께서는 벼슬이 상서의 예조의 높은 벼슬자리 이르렀으나 마음이 청렴하시어 생계를 꾸리지 않았으므로 집이 항상 모자라고 한낱 가난한 선비같이 지내셨다. 계조비께서는 정원공의 후처, 즉 할머니, 학문이 높은 선비의 따님으로 본래 배움이 남과 다르셨다. 마음이 어질며 정숙하고 인자하셔서 정원공 모시기를 어려운 손님처럼 대하셨고 집과 집안 살림을 다스리는 일에도 정원공의 청렴과 고결함을 그대로 따라서 검소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비록 재상가의 맏며느리였으나 1년 내내 비단옷 한 벌 걸친 적이 없었고 폐물 상자에는 단 몇 개의 폐물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나갈 때 걸치고 다닐 외출복도 한 벌뿐이어서 때가 묻으면 밤을 틈타 손수 더러워진 옷을 빠졌다. 또한 길쌈과 바느질을 밤낮으로 하셨으므로 늘 아랫방에는 날이 밝을 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밤새워 일하는 것을 보고 늙거나 젊은 종들이 괴로워할까 염려하셔 친히 보자기로 창을 가리고 남이 부지런하다고 칭찬하는 것을 피하려 애쓰셨으며 추운 밤에 수고를 하셔서 손이 다 닳아져도 괴로워하는 일이 없으셨다. 의복의 예절과 자녀의 옷은 지극히 검소하였지만 제철 제때에 맞게 하시고 우리 남매의 옷도 비록 굵은 무명이었지만 항상 깨끗하였으니 수수함과 정결함을 갖추신 줄은 이런 데서도 알 수 있겠다.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기쁨과 노여움의 감정을 가볍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타고난 마음씨가 온화하면서도 엄숙하셨으니 집안에서 그 덕을 칭찬하고 어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우리 집이 도위의 후예로 부마 도위, 곧 임금의 사위, 명문 대가이며 우리 외가 이씨는 청렴결백한 집안이다. 우리 큰 고모는 명관의 아내요. 가운데 고모께서는 현 임금의 친족인 청릉군의 며느리이시다. 막내 고모는 이부 상서의 며느리이시고 육부의 하나인 이부의 상서를 일컬음 으뜸 벼슬. 작은 어머니께서는 이부 신랑의 따님이시다.
육부와 육조의 상서 다음가는 벼슬. 이처럼 한 집안 부녀자들의 가문이 훌륭하여 온 세상에 칭송을 받았으나 일찍이 교만한 빛이나 사치가 조금도 없었다. 명절 같은 때의 모임에는 어머니께서 위를 받들고 아래를 대접하는데 이야기를 즐기시고 정이 두텁고 친절하셨다. 그리하여 집안이 항상 화기애애하니 내 비록 어렸을 때였지만 어찌 알지 못하리요. 작은 어머니께서는 행실이 후덕하셔서 큰 동서를 받드는 것이 시어머님 다음이었다. 또한 기취가 고상하고 깨끗하며 학문과 지식이 탁월하니 실로 이마 풍미요. 세상 일을 버리고 산에 묻혀 사는 선비를 말함. 여기서는 부녀자를 칭찬하는 문구임. 여자 중에 선비셨다. 작은 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하셔 그를 가르쳐 주셨으며 떳떳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언행을 지도하심이 각별하셨으므로 내가 어머니처럼 받들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웃으며 말씀하셨다. 이 아이는 아우님을 너무 따른다. 정원공께서 경신년에 세상을 떠나셨을 때 아버지께서 애통해 하심을 차마 배울 수 없었다. 3년 동안 사당을 모시는데 밤낮으로 정성을 다하시고 3년상을 지낸 후에 다시 모시게 되었는데 내가 비록 어리고 사리에 어둡다 하나 아버지의 효심을 감히 본받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효성이 남달라 날마다 새벽이면 사당에 절을 하며 예를 갖추고 아침이면 계목께 절하여 배웠고 온화한 말씀과 부드러운 안색으로 섬기셨다. 그리하여 할머니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심이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 더하셔서 보는 이와 듣는 이가 모두 감탄하였다. 아버지께서 위로 두 누님을 섬김이 각별하셨고 아래로 새 아우님을 가르치심이 지극하시어 자신의 아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셨으면 하셨지 덜하지는 않으셨다. 신유년에 1740일 큰 고모가 유행병에 걸려 친족이 다 피하였으나 아버지께서는 몸소 보살피셨다. 형제 자매의 병을 돌보지 않으면 어찌 동기의 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마침내 큰 고모가 그 병으로 돌아가시자 손수 장례를 극진히 지내시고 후에 누이의 아이들이 몸을 의지할 곳이 없게 되자 그들을 구제하셨다. 그중 하나는 집에 데려와 혼례를 치러주실 정도로 인정이 두텁고 정다운 분이셨다. 또한 이진사댁과 이남평댁의 두 고모를 집에 모셔오는 일이 잦았으니 효도를 몸소 실천하시는 지극하신 마음을 이런 데서도 알 수가 있었다. 할머니께 양육을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해 제사에 꼭 참여하셨고 애통하심이 마치 친부모의 제사와 다름이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집에 있을 때 우러러 아버지를 배운 일이었다. 아버지께서는 학업에도 힘쓰셔서 모든 이름난 선비와 항상 학문을 토론하셨으므로 치밀한 스승과 벗들이 따르고 찾아오지 않는 날이 없었다. 어머니께서 경신년 후 1740 3년상을 모두 예법대로 손수 차려 지내시고 몸가짐을 바로 하셔 아침에 일찍 세수하고 시어머니 문 안에 때를 어기지 않으시되 머리를 얹지 않고는 괴롭지 않으셨다. 큰 저고리를 입지 않으실 때가 없고 남편을 받드심이 보통의 부녀자와 다르셨으므로 아버지께서 어머니에 대한 공경이 각별하시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어머니께서 정민년에 1727 해주 가명에서 혼례를 올리시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신행하심에
혼인 때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일, 예를 갖추지 못하여 이듬해에 지내셨다. 그런데 무오년에 1738 외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그 슬픔이 컸고 친정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시댁으로 오실 때는 항상 남매분이 함께 오셨다. 우리 외가가 청빈하기로 유명하여 우애가 두텁고 부녀자들끼리도 화목하여 외숙모는 시누이가 가실 때 대접이 매우 후하셨고 외삼촌 지례공께서는 나를 각별히 사랑하셨으며 외종영 산중신에도 또한 그러하셨다. 어머니의 형제는 세 분인데 이모인 김생원 댁은 일찍 과부로 지내셨으므로 어머니께서 극진히 섬기셨다. 이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께서 이종들을 무척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자식같이 아끼셨다. 양식과 의복을 대주셔서 이종 형제들이 배고픔과 추위를 면할 수 있었고 나중에 혼인까지 시켜주셨는데 이종들이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마다 어머니가 한 분이지만 우리는 어머니가 두 분 계시다. 이종 김희기가 신유년 1741 늦봄에 외가에서 혼례를 지낼 때는 어머니께서도 친정에 계셨다. 이모 송천판댁 장녀는 우리 계모이시며 어렸을 때 항상 외가에 가서 같이 놀았다. 계모께서 이종 사촌인 김희기의 혼인에 의복을 화려하게 입고 참석하셨을 때 나는 상복을 입을 나이에 이르지 않았지만 무늬가 없는 흰옷을 입었다. 남은 저렇게 고운 옷을 입었는데 너만 곱지 못하니 너도 저렇게 입어라.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할아버지 상복을 입어야 하니 다른 아이와 같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려서 지각이 없을 때였지만 문 밖에 나가지 않고 그 대답을 한 일을 생각하니 이 모두가 부모님의 교훈이 어린아이에게 미친 것이리라. 기해년 3월 1743 아버지께서 태학장의로 태학장의 성균관 향교 서원에 있는 임원중 으뜸자리 숭문당에 입시하셨는데 숭문당 조선 20대 임금인 경종 때 세웠다. 그때 나이가 31세였다. 자질이 금옥 같으시고 사람을 응대하는 것과 몸가짐이 법도에 맞으시므로 임금께서 사랑하셨다. 알성 후에 알성 임금이 성균관 문묘의 공자 신의에 참배함. 과거를 베풀어 주시자 유생들이 부러워하며 다시 보라고 권하였다. 이렇듯 임금의 은총이 분명히 있었고 아버지의 사촌인 당수까지 집에 오셔서 합격 소식을 기다렸는데 낙방하여 돌아오셨을 때 나는 실망하여 울었다. 그해 가을에 아버지께서 의릉 참봉을 하셨는데 의릉 경종과 그의 계비 선의왕후의 능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에 있음. 참봉 능, 원, 종친부, 예빈사, 전육서 등 관청의 종구품 벼슬 이것이 경신년 후로 우리 집에서 관록을 처음 받게 된 것이었다. 관록 관리 벼슬아치에게 주는 봉급. 온 집안이 이를 귀히 여겼고 어머니께서는 그 첫 복록을 일가 친척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집에는 한도의 쌀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 해에 내가 왕세자비로 간택되어 간택, 왕이나 왕자, 왕녀의 배우자를 선택함. 단자를 받으라는 명이 내렸는데 단자, 사주나 패백을 보낼 때 그 물건의 품목과 수량을 적은 종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선비의 자식이 간택에 참여하지 않아도 해로움이 없을 테니 단자를 받지 마시오. 가난한 집에서 선보일 의상 차리는 비용도 여간 크지 않다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다르셨다.
내가 대대로 나라에서 복록을 받는 신하요. 딸이 재상의 손녀인데 어찌 감히 이를 속일 수 있겠는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단자를 하셨지만 그때 집이 매우 빈곤하여 의복을 해입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치마의 천은 언니의 혼수에 쓸 것으로 하고 안감은 낡은 천을 넣어서 입혔으며 다른 혼수 준비는 어머니께서 빚을 얻어 차리느라 애쓰시던 일이 눈앞에 선하다. 9월 28일 초간택이 되니 영조대왕께서 못난 자질이나마 각별히 칭찬하시어 어여삐 여기셨다. 정성왕후께서는 정성왕후 영조의 비 달성부원군 서종제의 딸 나를 착실히 보셨으며 선희궁께서는 선희궁 영조의 후궁으로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 이씨 간택하는 자리에 오지는 않으셨으나 나를 먼저 불러서 보시고 온화함이 얼굴에 가득하여 사랑하셨다. 궁인들이 좌우에 앉았으므로 나의 마음과 몸가짐은 매우 괴로웠다. 하사품을 내리시고 선희궁과 화평옹주께서 화평옹주, 영빈 이씨, 선희궁, 소생인 영조의 셋째 딸, 내가 예식을 올리는 행동을 보시고 예절도 가르쳐 주시기에 그대로 행하고 나와서 어머니 품에서 그날 밤을 지냈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께서 안으로 오시어 어머니께 근심 어린 말씀을 하셨다. 이 아이가 첫 번째 물망에 들었으니 어찌된 일이오? 어머니 역시 근심하시기는 마찬가지였다. 가난한 선비의 자식이니 차라리 단자를 들이지 말았더라면. 두 분의 말씀을 잠결에 듣고 깨어난 나는 마음이 동하여 자릿 속에서 많이 울었다. 그리고 궁궐에서 여러 어르신들이 사랑하시던 일이 생각나 걱정하였더니 부모님께서 도리어 나를 위로해 주셨다. 아이가 무슨 일을 알리오. 그러나 나는 초간택 이후로 매우 슬퍼하였으니 그것은 장차 궁궐에 들어와 억만 가지 변화를 겪으려고 마음이 스스로 그러하였던가. 한편 이상한 생각도 들고 한편으론 나의 예견이 흐리지 않았던 것 같다. 간택 후에는 일가 친척들이 자주 찾아왔고 집안 하인들 중에 왕래하지 않던 자들도 찾아오니 사람의 정과 세상살이가 그런 모양이다. 10월 28일 재간택이 되니 내 마음이 자연 놀랍고 부모님께서도 나를 궁궐에 들여보내실 때 요행이 뽑히지 않기를 바라며 마음을 졸이셨다. 하지만 궁궐에서는 이미 정해놓으셨던 모양인지 임시 거주하는 곳을 가까이 하고 대접하는 도리도 전과 달라 더욱 당황하였다. 어전에 올라갔을 때 영조대왕께서는 다른 처녀들과 다르게 대하시고 발 안으로 들어오시어 어루만져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다. 내가 아름다운 며느리를 얻었도다. 내 조부는 물론이고 내 아비를 보고 좋은 신하를 얻었다고 기뻐하였더니 내가 그의 딸이로구나. 또 정성왕후와 선희궁께서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분에 넘쳤고 여러 옹주들이 옹주, 임금의 후궁이 낳은 딸, 왕녀, 내 손을 잡고 귀여워하며 좀처럼 보내주지 않을 정도였다. 경신전에 오래 머무르니 점심 요기할 것을 보내시고 궁녀가 와서 옷옷을 벗기고 치수를 재려 하였다. 내가 벗으려 하지 않자 그 궁녀가 나를 달래며 억지로 옷을 벗겨 치수를 재었다.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눈물이 나는 것을 참고 가마에 올라 울면서 나왔다. 그런데 궁궐의 하인들이 부축해 주어 놀랍기 그지없었으며 길에서 종친 사이에 문안 편지를 전하는 하인이 검은 옷을 입고 섰으니 그것도 놀랍게만 보였다.
집에 오니 가마를 사랑문으로 들이고 아버지께서 예복을 입으시고 가마에 침발을 들고 나를 두 손으로 잡고 내려주시며 공손하게 예를 갖추시니 내가 부모님을 붙들고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어머니께서도 예복을 입으시고 상 위에 붉은 보자기를 펴고서 중궁전의 편지에 4번 절하고 받으시고 선의궁의 편지에 2번 절하고 받으시니 그 조심스러움이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날부터 부모님께서는 내게 말씀을 고쳐 존대를 하시고 일가 어른들도 공경하며 대해주심으로 나의 마음은 불안하고 편치 않았으며 슬픔을 형용할 수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근심 걱정을 하시며 훈계의 말씀이 많으셨다. 내가 무슨 죄를 진 것처럼 몸둘 곳을 몰라 하면서도 부모님 곁을 떠날 일이 서러워 어린 마음에 애가 타고 만사에 아무런 흥미도 없었다. 가깝고 먼 친척들은 내가 궁궐에 들어가기 전에 얼굴이나 본다면서 찾아왔다. 먼 친척은 밖에서 대접하여 보냈는데 증조 학렬 이하의 친척을 배울 때 먼 촌수의 할아버지 한 분이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 이르셨다. 궁궐이 엄격하니 한번 들어가시면 영영 이별입니다. 궁궐에서 공손하고 경건하게 예를 표하며 조심하고 지내소서. 제 이름은 거울 감자와 도울 보자이니 들어가신 후에 생각해 주소서. 나는 평소에 그분을 뵌 일이 없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저절로 슬펐다. 삼간택은 11월 13일로 잡혔는데 집에서 있을 날이 점점 줄어들수록 마음이 갑갑하고 슬퍼서 밤이면 어머니 품에서 잤다. 두 고모와 작은 어머니께서 어루만지시며 이별을 슬퍼해 주셨고 부모님께서 밤낮으로 어루만지시며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날 잠을 못 주무셨으니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 재간택 이튿날 궁궐의 보모 최상궁과 색장 김효덕이라 하는 궁인이 우리 집에 왔다. 색장, 여러 궁인들을 감독하고 궁전의 문안을 맡은 여자. 최상궁은 풍채가 크고 점잖은 것이 보통 궁녀의 모습이 아니었고 대대로 섬기어왔기 때문에 예절도 잘 알고 여간 간사스럽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맞아 반갑게 대접하시고 그들은 내 옷치수를 재어갔다. 삼간택 때는 최상궁과 색장으로 문대복이라는 궁녀가 나왔는데 정성왕후께서 만들어 내리신 의복으로 초록 도유단 당저고리, 엷은 노란빛 포도무늬가 있는 저고리, 보랏빛 도유단 저고리 한 짝, 진홍빛 오호포 문단 치마와 모시적삼을 갖다 주었다. 이런 옷들은 내가 어려서 곱게 입어보지 못하였으나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해 본 적도 없었다. 내 가까운 친척 중에 나와 나이가 같은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집이 부유하여 귀한 딸로 자란 까닭에 고운 옷과 단장하는 기구를 안 가진 것이 없었지만 나는 부러워하지 않았다. 하루는 그 아이가 다홍색 깨끼 치마를 입고 우리 집에 왔는데 매우 고왔다. 어머니께서 보시고 나에게 저런 옷이 입고 싶으냐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저런 옷이 있다면 안 입지는 않겠지만 새로 장만해서 입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가난한 집 딸이니 어찌하랴. 내가 혼인할 때 고운 치마를 해주어 오늘 네가 어른처럼 말한 것을 표창하리라. 그런데 궁궐에서 고운 옷을 보내오자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또다시 단식하셨다. 내가 고운 옷을 입히지 못해 혼인 때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궁궐에 들어가면 사사로운 의복을 입지 못할 것이니 그 전에 내가 해 입히고 싶은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재간택 후 삼간택이 되기 전에 고운 치마를 해 입히시고는 슬퍼하시니 나도 울면서 그 옷을 입었다. 나는 큰 집의 사당과 외조부모의 사당에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었다. 마침 금성위의 큰 형수가 금성위, 영조의 셋째 딸 화평옹주의 남편 박명원, 중고모의 시누이였는데 중고모, 아버지의 사촌 누이. 그 사실이 차차 전해져 선의군께 아뢰니 영조대왕께서 가도 좋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와 한가마를 타고 큰 집으로 갔다. 당숙내외는 딸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나를 집에 데려다가 간혹 머무르게도 하여 사랑하셨는데 임금께서 일을 하시고 혼인식 준비를 함께 도와주라는 분부를 내리셨다. 그 후로 당숙은 국혼이 정해진 후에 국혼, 왕실의 혼인 또는 왕실과의 혼인,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셨다. 당숙모께서는 찾아간 나를 보시고 반갑게 맞아 사당으로 인도하셨다. 본래 큰집 사당에는 자손이 뜰에서 절하는 것이 예법인데 나는 대청에 올라가 절을 하고 내려오니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다시 외가로 가니 외숙모가 나를 반갑게 맞으며 떠나기를 섭섭해 하셨고 외종들이 전에는 내가 가면 업기도 하고 앉기도 하며 친하게 지냈는데 그날은 멀리 앉아 공손히 대하므로 내 마음은 더욱 슬펐다. 게다가 외사촌 신씨 부인과는 각별히 지내던 사이라 떠나기가 매우 섭섭했다. 두 분 이모를 뵙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어느덧 날은 흘러 삼간택 날이 되었다. 이제 집이나 한번 두루 살펴보시지요. 고모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12일 밤에 나를 데리고 다니셨다. 달빛이 밝고 눈 위에 부는 바람이 찬 가운데 고모가 내 손을 이끌고 다니니 눈물이 흐르더라. 그래서인지 방에 들어왔으나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튿날 일찍부터 입궐하라고 재촉하였으므로 권례에서 삼간택에 대비하여 내리신 의복으로 갈아입었다. 먼 친척 부녀자들이 그날 와서 작별 인사를 하고 가까운 친척은 별궁으로 모였다. 별궁, 왕이나 왕세자의 혼례 때 왕비나 세자빈을 맞아들이던 궁전. 사당에 올라가 작별 인사를 드릴 때 고유 다례를 지내고 충문을 읽으니 고유 다례, 사당의 말미를 고하는 차례. 아버지께서 눈물을 참으시며 차마 떠나기 어려워하시던 모습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리요. 궁궐로 들어와 경춘전에서 쉬고 통명전에 올라가 통명전, 왕비의 침전, 창경궁의 중궁전으로 내각 전각 중에 규모가 제일 크다. 통명전에 올라가 삼전께 인사를 드렸다. 삼전, 영조, 숙중의 계비인 인원왕후, 그리고 정성왕후 등 세 분을 이르는 말. 인원왕후께서는 처음으로 나를 보시고 칭찬하셨다. 아름답고 극진하니 나라의 복이로다. 대왕께서도 어루만져 사랑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슬기로운 며느리를 내가 잘 선택했구나. 정성왕후께서 기뻐하시고 선의군께서 매우 사랑해 주시니 어린 마음에도 은혜에 감복하여 고마운 마음이 저절로 일어났다. 화장을 고치고 원삼을 입고 앉아 상을 받고 날이 저물어 삼전께 나아가 4번 절을 하였다. 그리고 별궁으로 나오니 대왕께서
가마를 타는 곳까지 친히 나오셔서 내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잘 있다가 오너라. 소학을 보낼 테니. 소학, 종국 송나라 때 요자징이 조자의 지도를 받아 편찬한 초학자용의 교양서. 아비에게 배우고 잘 지내다 들어오너라. 이렇게 귀여움을 받고 궁궐에서 물러나오니 날은 이미 저물어 불을 켜고 있었다. 궁녀들이 따라와 좌우에 있었으므로 나는 어머니를 떠나 어떻게 잘까 하고 잠을 못 이루고 슬퍼하고 있었으니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 나라법이 그렇지 아니하니 내려가십시오. 보모 최상궁은 성품이 엄하고 사사로운 정이 없어 어머니와 함께 자지 못하게 하니 그런 절박한 인정이 없었다. 이튿날 대왕께서 소학을 보내시어 아버지께 날마다 배웠는데 당숙, 작은아버지, 오라버니께서 글 배우는 방으로 들어오셨고 나이가 어린 셋째 삼촌께서도 들어오셨다. 대왕께서 또 훈서를 보내시어 훈서, 교훈하는 글, 수학 배우는 틈틈이 보라고 하셨는데 그 훈서는 효순왕후께서 효순왕후, 영조의 큰아들인 효장세자의 부인 풍양조씨 들어오신 후에 지으신 글이었다. 별궁에 배치한 가구, 병장, 병풍과 방장, 방 안에 치던 휘장, 모기장, 화장에 쓰이는 여러 물건들 중에서 가지 모양의 큰 진주놀이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선희궁께서 주신 것이었다. 처음에는 정명공주의 것으로 정명공주, 선조, 조선 14대 왕의 계비인 임목대비의 큰딸, 손자 며느리인 조씨에게 주신 것이었는데 그 집에서 팔았는지 선희궁을 모시는 궁녀 집의 연분으로 인하여 사오신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공주의 자손으로 들어와 내 집에 옛 물건을 갖게 되니 우연치 않은 일이었다. 또한 할아버지인 정원공께서 글과 그림을 즐기셔서 4폭짜리 술을 놓은 병풍이 있었는데 경신년에 1740 돌아가신 뒤 모셨던 하인이 가져다 판 것을 공교롭게도 선희궁 궁인의 친척이 사들여 그 병풍을 침실에 치라고 보내셨다. 그러자 막내 고모가 그 병풍을 알아보셨다. 할아버지께서 가지셨던 수병풍이 궁궐에 들어와 선녀의 침실에 치게 되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또 선희궁의 침방에는 팔첩으로 용을 수놓은 병풍이 쳐져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보시고 이상히 하셨다. 이 병풍의 용빛이 을묘년 1735 6월 17일에 꾼 꿈의 용빛과 비슷하구나. 그때 이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 병풍을 대하니 꿈에서 본 용 같구나. 그리하여 온 좌중이 감탄을 하였는데 그 용빛은 검은 비늘과 껍데기를 금실로 놓았으므로 검은색과 금색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께서 놀라며 말씀하셨다. 흑룡 그대로는 아니지만 형상이 매우 흡사하구나.